자, 페이지 119쪽 보시고요. 자, 5강 분자 구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예전에 처음 화학 1을 배울 때는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아마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한 번 정도 화학 1을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 구조를 수능 특강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자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분자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분자 구조에서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쌍은 각각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금속 원자 간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서로 간에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함께 쓰게 되는 공유 전자쌍과 하나의 원자가 그냥 전자 2개씩 가지고 있고 혼자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이것들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말 그대로 전자쌍들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서로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분자 또는 이온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할 것이고요. 이때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며 이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동일한 전자쌍이 2개 또는 3개 또는 4개가 있는 구조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쌍의 수가 2개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쌍이 2개만 존재할 때, 전자쌍이 2개만 존재할 때는 그 전자쌍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완전히 대칭 형태를 딱 나타내겠죠. 그렇다면은 양 옆에 어떤 분자의 원자 구조가 달라붙어 있다면은 이때 분자 구조는 요렇게 어떤 형태가 될 것이다? 직선형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쌍이 3개가 있다면은 역시 이제 중심 원자가 있고요.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3개를 가지는 거죠. 이때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연장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런 식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자 구조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전자쌍의 수가 4개인 경우, 그 4개인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쌍이 4개인 경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떤 구조? 정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것은 평면상에서만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정육각형을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정육각형의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전자쌍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원자가 평면 상태에서만 전자를 가질 수 있다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전자 주변으로 전자쌍들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각각 서로 간에 몇 도씩 90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최대의 각도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자과 전자를 표현해도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의 수만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자는 평면 구조가 아닌 입체적인 구조로 전자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90도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가 전자쌍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4개의 전자쌍들이 예를 들어 각각의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존재를 한다면은 어느 위치에 존재를 했을 때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의 전자쌍을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3개의 전자쌍들이 배치가 될 때 평면구조에 해당하는 여기나 여기에만 배치가 된다면은 실제로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각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의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때 그 대각선의 위치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전자들은 위쪽에 있는 사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각선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할 때 모든 전자쌍들은 각각 2변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즉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쌍,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쌍, 여기에 전자쌍을 이렇게 그려주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모두 이렇게 선을 뻗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쪽은 각각 삼각형,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형태를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분자 모형을 갖고 오는 건데 깜빡했네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일단 2개가 있으면은 직선형,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면 평면삼각형, 4개가 있으면은 정사면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전자쌍들이 공유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 이런 식으로 같은 전자쌍만 존재할 때 이런 식의 배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래 보시면은 탐구자로 살펴보기에 전자쌍 수에 따른 전자쌍 배열에서 고무풍선을 가지고 각각 모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고무풍선 하나가 실제적으로 원자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쌍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2개의 풍선은 전자쌍의 수가 2개인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3개는 요거, 4개는 요거, 맞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양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고무풍선의 모형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3번째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요 전자쌍의 수가 2개다, 3개다, 4개다는 모두 다 동일한 전자쌍들끼리의 각각 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때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냐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반발력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반발력의 크기를 조사를 해보는 건데, 이때 가장 크게 반발력이 생기는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2번째, 그 다음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사면체 구조에서 예를 들어 모두가 공유 전자쌍이라면은 정확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고 나머지가 3개라면은 이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에서 약간 변형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발음 자체가 참 어렵거든요. 막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가 약간 좀 어떤 급하게 수업을 하거나 좀 빨리빨리 수업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때 말이 한번 엉키면은 계속 엉키죠. 그지? 이거 쭉 이야기하면 되게 헷갈리지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 느낌 아닙니까?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장공장장은 간장공장 공장장이다? 노력의 결과죠. 노력의 결과. 사람은 노력을 거쳐 그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그렇게 말이 꼬이는 게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 호르몬들 하다 보면은 막 호르몬들 빨리빨리 읽다 보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 칼시토닌, 파라토른 호르몬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냐? 발음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어차피 여러분들 외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지? 자, 이렇게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합각을 외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분자의 구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차례대로 정리를 할게요. 분자의 구조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다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부터 나와 있네요. 자, 이원자 분자.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2개인 경우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원자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지? 예를 들어 어떤 순물질에서 원소의 종류가 1가지냐 2가지냐로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을 구별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원자의 종류가 아닌 개수입니다. 그죠? 이원자 분자는 원자가 종류에 상관없이 2개가 있는 구조. 그지? 그것을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원자 분자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모두 다 어떤 형태? 직선형이죠. 이때 2개의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공유 전자쌍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공유 전자쌍의 수가 하나든 2개든 3개든, 즉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든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든 전혀 상관없이 얘네들은 모두 다 직선형의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소 분자 있죠? H2. 말 그대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맞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밖에 안 되죠. 직선형.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플로오린화 수소.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네요. 수소는 공유전자쌍을 하나, 그리고 플로오린은 공유전자쌍 하나에 비공유전자쌍 3개. 맞지? 하지만 서로 간에 어차피 서로 간의 결합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떤 형태? 직선형. 맞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되어 있든 또는 삼중결합이 되어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직선형을 가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형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분자 구조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종류와 수예요. 이때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심 원자의 2개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 그러면 얘네들은 3원자 분자라는 이야기죠. 맞지? 근데 3원자 분자 중에서 중심 원자의 2개의 원자가 붙을 때 모든 결합들이 다 공유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 BeF2부터 볼까요? 자, BeF2. 이때 Be2가 중심 원자죠. 베릴륨. 베릴륨 원자 번호 몇 번? 4번.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알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4번이니까 양성자 4개, 전자 4개. 그렇다면 전자 배치상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지고 나머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지겠죠. 원자가 전자가 2개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죠? 6개. 하지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내놔야 되죠. 하지만 베릴륨은 2개의 원자가 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의 공유결합밖에 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베릴륨이 각각 전자 하나씩을 내놓고 주변에 있는 플로린과 각각 공유결합을 한 번씩 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 원자는 공유전자쌍만 몇 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곽에 있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공유전자쌍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분자 구조 따질 때는 중심 원자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때 2개의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에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당연히 어떤 형태? 직선형. 됐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CO2죠. 이때 이산화탄소에서의 중심 원자는 탄소.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 맞죠? 2개 채우고 나머지 4개 채우죠.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원자가 전자 4개니까 4개 모두 결합을 해버리죠. 그지? 그렇다면은
탄소가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와 결합할 겁니다. 근데 산소는 각각 2개씩의 전자가 필요하죠. 따라서 탄소는 전자를 2개씩 산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탄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모두 이중 결합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이때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요,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이런 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무조건 모두 단일 결합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즉 실제로는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2개, 여기에도 2개가 있죠. 서로 사이에 반발력 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단일 결합만 있다면은 그 단일 결합과 단일 결합 사이에서는 당연히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 같은 다중 결합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하나의 공유 전자쌍으로 보지 말고 묶어서 하나의 전자쌍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있다,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다, 서로 간의 반발력이 다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전자쌍 하나, 여기에도 전자쌍 하나, 따라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역시 어떤 형태? 직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옆에 나와 있는 HCl 사이하나수소입니다. 그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운데 중심 원자는 탄소죠. 탄소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 4개, 공유결합 4번 할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는 단일 결합을, 질소와는 삼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무조건 하나로 생각해라. 그렇다면은 이때 단일 결합 하나, 삼중 결합 하나, 그냥 2개가 있는 겁니다. 결합이 2개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직선형.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가 직선형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 경우는 중심 원자가 뭐만 가지는 경우? 공유 전자쌍만 가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유 전자쌍은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그냥 다 하나의 공유 전자쌍으로만 보란 이야기예요. 알았니? 그래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지?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직선형이 된다. 아,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중심 원자인 탄소는 각각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자 모양 따질 때는 그냥 묶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옆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3개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BF3. 자,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만 몇 개? 3개.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얘는 BF3.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붕소가 중심 원자입니다. 붕소는 원자 번호 몇 번? 5번.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5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번의 결합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때 플루오린과 각각 단일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 같은 전자쌍만 3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나타난다. 맞죠? 그 말인즉슨 플루오린이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지? 나머지 플루오린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구조 자체가 평면 삼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BF3는 각각의 원자들의 전체 모형을 바닥에다가 탁 놓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말 그대로 평면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조 평면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때 각각 플루오린과 붕소 사이에 있는 모든 결합들은 다 공유 전자쌍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각도로 벌어졌을 때, 그제? 이때 요 중심 원자와 양 끝에 있는 2개의 플루오린 사이의 요 사이의 각도, 이게 바로 결합각인 거죠. 이 결합각이 몇 도가 나와야 됩니까? 120도. 그렇죠. 전부 다 120도가 나와야 되죠. 앞서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도 없는 게 얘네들은 몇 도? 180도가 나와버리죠. 그지? 근데 이런 BF3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만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각도가 120도로 동일한 평면 삼각형의 형태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뭔가요? BCl3네요. BCl3는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왜? 그냥 중심원자 붕소가 있고 플로린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염소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똑같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구조는 CH2O네요. 그죠? CH2O. 이름이 혹시 궁금하십니까? 알 필요 없죠? 그지? 보세요. 구조는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맞습니까? 공유결합 4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랑 결합을 합니다. 이때 산소와는 이중결합. 그죠? 수소와는 각각 단일결합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분자 모양 따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중이든 단일이든 삼중이든 그냥 하나의 결합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도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삼각형의 형태가 나타나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쪽에 있는 BF3의 결합각을 살펴보면 그 결합각이 얼마? 120도. 근데 그 120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 모든 공유전자쌍 사이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게 멀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120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요 CH2O라고 부르는 요 물질, 이 물질은 알데하이드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 탄소화물 중에.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심 원자가 서로 간에 3개의 원자와 각각 결합이 되어 있고 그 구조 자체도 평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사이의 결합각 A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요 사이의 결합각 B를 물어본다면은 이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 실질적으로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일 결합 사이의 반발력과 예를 들어 이중결합이 있거나 삼중결합이 있을 때 반발력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간단한 개념이잖아. 예를 들어서 공유전자쌍이 하나씩 있고 서로 밀어낼 거야. 그런데 어느 쪽은 공유전자쌍이 2개가 때를 짓고 있어. 그럼 걔네들 사이의 반발력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량이. 맞지? 그 말인즉슨 구조 자체는 평면 삼각형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소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이중결합. 그리고 수소와는 단일결합. 그렇다면은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단일결합과 단일결합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죠. 그런데 수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중결합이 좀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조금 찌그러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만일 찌그러진다면 각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 각도가 얼마? 자세하게 안 물어보죠. 그제? 대신에 이 정도까지는. 이때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밑으로 밀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A의 각도는 120도보다는 약간 크게. 맞죠? 네.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120도보다는 약간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 물어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2도 정도, 이게 뭐 116도인가 128도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크다, 작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은 예를 들어 저 부분을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틀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약 120도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제 BF3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20도라고 적혀 있지만 CH2O는 약 120도라고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A 부분을 물어본다면 120도보다 약간 크게, 그리고 B 부분을 물어본다면 120도보다 약간 작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몇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 4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4개.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CH4, 메테인. 오케이? 자, 가운데 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4개랑 각각 모두 단일 결합을 해요. 이때 수소 붙이고, 수소 붙이고, 수소 붙이고, 수소 붙여서 각각 형태가 삼각형의 면이 4개가 있는 정삼면체 구조가 만들어지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삼면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육각형에서 전자의 배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 원자가 있고
각각의 꼭지점에 전자가 배치가 될 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각각 배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요 결합각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요를 기준으로 해서 요 결합각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90도보다 분명히 클 겁니다. 맞습니까? 정해져 있죠. 몇 도? 109.5도. 됐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정삼면체 구조에서는 109.5도의 결합각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CF4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소 대신에 뭐만 붙이면 돼? 플로린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 자체는 정삼면체 그대로일 거고 결합각도 몇 도? 109.5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CH3C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탄소가 있는데 손을 4개를 뻗겠죠? 이렇게. 그런데 3개는 수소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를 뭘 붙잡고 있는 거야? 염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어찌됐건 모든 결합은 단일 결합이니까 1차적으로는 얘네들이 서로 간에 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배치 자체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돼? 정삼면체 구조.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정삼면체 구조가 아니죠. 맞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삼면체 구조라고 돼 있잖아. 그지? 삼면체는 삼면체냐? 삼각형이 3개가 있는 건 맞는데 왜 위에는 정삼면체고 아래는 삼면체이냐? 이때 각각 얘네들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할 때 모든 결합들이 단일 결합이지만 위에 있는 경우는 같은 원자들이 모두 다 단일 결합되어 있는 경우고 얘는 염소가 다르죠.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 표현하죠? 전기음 성도. 전기음 성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마다 약간씩의 반발력 차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 수소와 수소 사이의 반발력보다 염소와 수소 사이의 반발력이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요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볼 때 A,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결합각을 물어볼 때 B, 얘네들이 둘 다 정확하게 109.5도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정확한 것도 안 물어보겠죠? 어떻게 되는 거야? 109.5보다 어떻게 조금 더 크게. 하지만 요 부분은 109.5도보다 어떻게 조금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같은 원자 간에 결합되어 있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09.5도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자가 있다면 정확한 구조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분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물론 직선형이나 또는 저런 평면삼각형 같은 이런 평면에다가 모두 놓을 수 있는 구조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입체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입체 구조들도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끔 구조식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평면 상태에다가 그림을 그려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 같은 경우에 실자 구조 이렇게 생겼죠? 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지? 하지만 구조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탄소가 있고 수소를 요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각각 공유전자쌍을 사방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로 끝내버리죠. 맞지? 근데 이거는 표현하기 쉽게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 구조는 저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심원자가 공유전자쌍만 가지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심원자가 비공유전자쌍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2쪽부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제는 중심원자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 비공유전자쌍이 1개인 경우. 알았니? 자, 그렇다는 건 중심원자가 4번의 결합을 했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정해져 있죠. 바로 삼각불량. 대표적인 예로 암모니아, NH3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유전자쌍을 3개 가지고 있고 비공유전자쌍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번의 결합을 한다면은
앞서 메테인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정육각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정육각형에서 중심에 이 정육각형의 중심에 중심 원자가 들어가 있고 전자쌍이 4개가 배치가 돼야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 원자가 3번의 결합을 하면 되죠.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그러면 안 된다. 알았니? 원자 번호 몇 번? 7번. 따라서 원자과 전자 5개. 몇 쪽? 움찔하지 마세요. 15족이죠. 맞지? 자,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3번의 공유 결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수소를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죠? 이게 구조식입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조식으로 그리면 얘네들 각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지? 요게 가운데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부분 어딘가에다가 수소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맞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빈 공간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메테인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자, 질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형태는 밑에 삼각형,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뽕긋하게 솟아오르는 무슨 형태? 삼각 뿔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앞서 요 부분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부분은요 지금 현재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서 누가 더 강해요? 얘가 더 강하지.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래로 더 민다란 뜻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가운데 중심 원자 있어요. 우리 아까 정삼연체 구조, 메테인 구조에서 결합각이 얼마가 나온다? 요거 몇 도 나온다? 109.5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 위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아래로 더 밀어버릴 거예요. 아래로 더 찌그러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각도는 109.5도보다 작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각도가 바로 107도죠. 알겠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봤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NF3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소 빼고 플로린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그 옆에 나와 있는 PCl3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 바꾸고 P만 바꾸면 됩니다. 네. 맞죠? 어차피 모두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공유 전자쌍이 3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어떤 형태? 삼각뿔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고, 결합각은 몇 도? 107도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공유 전자쌍의 수가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역시 2개가 나오는 구조. 알겠지? 역시 중심 원자가 4개의 전자쌍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죠. 맞지? 그러면서 2번만 공유 결합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그 2개의 결합이 이중 결합이 아니에요. 알았어? 그냥 단일 결합으로 2개가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얘도 정해져 있죠. 형태는 9분형.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물 있네요. H2O. 중심 원자인 산소가, 그죠? 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면서 수소와 각각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육각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정육각형 구조에서 배치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라고 했는데, 이때 실제로 수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와 여기만 있다. 그럼 나머지 2 부분은 비어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 산소 원자가 있고, 그지?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메테인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테인을 기준으로. 이때 메테인의 결합각은 109.5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사이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여기와 여기 부분은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네. 이것 때문에 아까 암모니아 같은 게 좀 더 찌그러져서 109.5도보다 작은 107도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죠. 여기는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더 세네요. 더 밀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합각은 요게 될 테니까. 맞지? 이 사이의 결합각 몇 도다? 110도보다 더 작아지겠죠? 104.5도다.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배우면은 1 더하기 4는 5야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만 지금 하면 좀 유치하죠?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자 모형을 구분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심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의 수와 그 종류에 따라 분자 모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후에 새롭게 보는 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분자의 중심원자가 어딘지를 찾고 공유전자쌍이 몇 개지?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지? 이렇게만 본다면은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고 결합각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밑에 보시면 페이지 123쪽 아래쪽에 분자 구조의 예측 부분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중심원자와 결합한 원자 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몇 개지?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분자 구조 형태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 말 그대로 메테인 분자 구조 띡 보여주고 제 결합각 뭐지? 결합각 몇 도지? 얘네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이걸 물어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제? 어떻게든 문제를 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추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봤었던 배위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NH3랑 BF3가 결합하는 경우. 오케이? 볼까요? 구조식으로 그린다면은 질소가 수소 3개 붙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 BF3는 플로린 3개 붙잡고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배위결합이 형성되면은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붕소에게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3플로린화 붕산 암모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배위결합이죠? 네. 그죠? 근데 나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문제도 불친절할 거라 이거죠. 물어보는 건 뭘까요? 배위결합 물어볼 수 있죠? 그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형태의 결합은 어떤 결합인가? 배위결합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 놓고 알파, 베타, 감마 물어보는 거죠. 알겠니? 그런데 그때 그 각도를 정확하게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단순 결합각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들. 알았어? 먼저 이거 볼까요? 암모니아? 내가 아까 문제가 불친절하다고 그랬죠? 내가 불친절하다고 그랬지? 왜 불친절한 거야?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체감 난이도는 약간 높아지기도 하고 약간 낮아지기도 합니다. 안 적어놨으니까 약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비공유 전자쌍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중심원자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공유 전자쌍 3개. 그러면은 어떤 형태? 삼각뿔의 형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소는 모두 같은 원소와 공유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파의 각도는 몇 도? 107도가 나올 것이다. 알 수 있죠? BF3 갑니다. 중심원자인 붕소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없죠. 안 그립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저 BF3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베타는 몇 도? 그렇죠. 베타는 12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원자끼리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감마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마의 중심 원자는 뭐야? 질소. 지금 현재 공유전자쌍수 몇 개? 공유전자쌍수 몇 개? 4개. 비공유전자쌍? 없죠. 선생님이 배위결합 이야기할 때 배위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결합이긴 하지만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 본다? 단일결합으로 본다. 알았니? 그러니까 중심원자인 질소는 공유전자쌍만 4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전체적인 구조가 정삼연체 계열이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삼연체가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3번의 결합에서 3개의 수소와 하나는 붕소잖아요. 그렇다면은 결합각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결합각 자세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대신에 4번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4개이기 때문에 요 감마의 결합각은 대략 몇 도 정도 나올 것이다? 109.5도 가량이 나올 것이다. 크다 작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네. 뭐 약간 찌그러지고 약간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각도가 막 2도 3도씩 커지진 않아요. 알겠나요? 네. 109.5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거는 베타, 그 다음이 감마, 그 다음이 알파 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문제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의 분자 구조예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분자 구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어가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그거 냈으면 좋겠어. 포도당 같은 거. 포도당 같은 거. 근데 아까 우리 생물 시간에 우리 포도당 분자 구조 잠깐 그렸었었죠? 네. 지금 화학 시간이니까 화학 시간에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고 한번 물어보자. 각도. 너네들이 과연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인지. 자, 포도당 분자 구조입니다. 다 그리기 귀찮네. 괜히 시작했나?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자, 물어볼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자,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역시 불친절합니다. 그죠? 알파부터 봅시다. 알파의 중심 원자는 탄소. 찾으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중심 원자가 몇 번의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그죠? 공유전자쌍수 몇 개, 비공유전자쌍수 몇 개 찾아야 되겠죠? 봅시다. 탄소로부터 뻗어나간 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요 하나 뻗어나가서 산소랑 붙잡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 하나, 하나. 4개네요? 그렇다면은 저 탄소는 일단 공유전자쌍만 4개 가지고 있는 구조. 그렇다면은 결합각 몇 도 정도? 그렇죠. 109.5도 가량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2번은 탄소랑 붙잡고 있고 1번은 수소, 산소랑 붙잡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109.5도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때 이 구조가 109.5도 가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베타로 갑시다. 베타는요? 104.5. 몇 도? 104.5.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가요? 그죠? 자, 비공유 전자상 생각해야 되죠? 선이 2개 빠져나왔습니다. 공결합 2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공유 전자상 2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원자인 누구랑? 탄소랑 결합돼 있죠? 그렇다면은 요 결합각은 104.5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간만은? 얼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이죠. 맞습니까? 109.5도가량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쟤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 CH2OH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문제에 살짝 깔려 있어요. 요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구조식을 그려보면은 탄소가 딱 있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손을 뻗어가지고 요 탄소랑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손이 몇 개가 남은 거야? 3개가 남은 거지? 3개를 다 뻗어. 알았어? 그런 다음에 2개의 손은 수소를 딱 붙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붙잡고 산소가 또다시 수소를 붙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CH2OH라고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요거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몇 도? 109.5도가량 나와야지. 요거 몇 도? 몇 도? 104.5도. 이해됩니까? 왜?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알겠습니까? 그래서 104.5도가량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분자 구조가 나와도 선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적혀있는 중심 원자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자들만 나올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만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분자 구조의 예측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 페이지 124쪽까지네요. 그죠? 124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오면 속이 편해요. 왜? 공유 전자쌍의 수뿐만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해 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차라리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일 구조식으로 나온다면 약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문제 낼 때 모두 친절하진 않을 테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125쪽에 분자의 극성 부분을 볼까요? 자, 분자의 극성은 분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은 중성 상태지만, 그제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서 분자의 일부분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됐을 때를 우리가 극성을 띠었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고르게 펴져 있을 때는 극성을 띠지 않는다 또는 무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극성과 무극성의 분자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부터 따져보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공유결합과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공유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이 전기음성도라고 표현했죠. 이때 주기율표에서 어차피 18쪽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무시를 해버리고요. 이때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방향은 오른쪽 위로. 맞지? 네.
그래서 실제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게 뭐? 플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을 기준으로 잡았죠? 얼마? 4.0. 근데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 할 때 몇 개 원소의 전기 음성도 외우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플로린 제일 크죠? 그 다음이 산소, 질소 또는 염소까지. 그리고 수소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때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누구? 플로린. 4.0이 기준입니다. 저 숫자 절대 안 달라진다 그랬죠. 산소 얼마? 질소랑 염소는? 수소는? 2.1 정도. 맞지? 결과적으로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은 금속 원소라고 치부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 저 전기 음성도의 크기에 따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버릴 겁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분자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은 동일한 원자 또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경우, 수소 원자가 중간에 공유전자쌍을 딱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전자쌍이 정 가운데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어느 쪽으로도 전자가 끌어져 있지 않는 그런 중성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각각 수소는 전자쌍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전기 음성도대로 끌어당겨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원자들이 서로 간에 2.1의 전기 음성도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전자쌍의 위치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럼 어느 쪽으로도 전자가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HF, 플로린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가 있고요, 플로린이 있습니다. 이때 수소와 플로린 역시 중간에 공유전자쌍 하나를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플로린은 당연히 표현을 안 하지만 비공유전자쌍이 3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때 중간에서 서로 잡아당기겠죠. 맞지? 네. 그러면 이때 수소는 얼마로? 2.1의 크기로. 플로린 얼마로? 4.0의 크기로 잡아당겨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플로린이 더 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자는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 버리겠죠. 이 말인즉슨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전자만큼 남에게 빌려와서 함께 쓰는 전자쌍을 만들어 놨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안정하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자쌍을 형성해 놔버렸더니 수소는 도리어 빼앗겨 버렸네요. 반대로 플로린은 하나를 얻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던 수소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간 거랑 같은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량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수소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그런 전하를 나타내버리게 되고요. 플로린은 중성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하나 얻은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의 전하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위와 아래에서 각각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지금 위에 있는 결합처럼 서로 같은 전기 음성도의 크기로 잡아당겨서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결합이라고 하고요. 아래와 같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서 전자쌍의 치우침이 생기는 결합을 극성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극성 결합과 극성 결합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분자의 극성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자가 극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 극성 분자냐 아니냐,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그리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극성 결합을 하면은 극성 분자, 무극성 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분자.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틀리다라는 것. 완전히 따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분자의 극성 여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알겠나요? 하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 결합 중에서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는 무극성 결합과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극성 결합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내용이 페이지 1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25쪽에 아래쪽 보시면 두 번째 극성의 결합 나와 있는데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있죠? 보이십니까? 이때 특히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서로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두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다시 위쪽에 있는 극성 공유결합 보시면은 서로 다른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경우, 여기니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좀 볼까요? 우리는 지금 분자를 보고 싶은 거죠. 분자는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분자의 모든 구성 입자들은 다 비금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금속들끼리 다 공유결합을 해버린다면은 이때 그 구성 입자 중에서 플로린이 있다면 플로린은 무조건 전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플로린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근데 플로린이 아닌 산소, 질소, 염소, 수소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전자를 가져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 음성도가 비금속 중에서는 제일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이 되어 있다면 전자를 항상 빼앗기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이런 거 알아두시면 편해요. 알겠나요? 왜 그런지 가르쳐줄까? 우리 아까 앞에서 분자 구조 따질 때 시아나와 수소라고 하는 거 있었었죠? 네. 기억나십니까? HCl. 그치? 얘 분자 구조 탄소가 있고 수소와 단일결합, 질소와 삼중결합이잖아. 네. 저거 알아두면 편하거든. 분명히 문제에서는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분명히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표현이 안 되어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자, 얘네 둘 중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클까? 탄소가 커. 왜? 비금속 중에서는 수소가 제일 작은 축에 속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외적인 요소가 없다면은 탄소가 더 클 겁니다. 그럼 이제 전자 빼앗기겠네? 맞지? 네. 전자 하나 빼앗겼죠? 오케이? 그러면서 얘 플러스 띄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이제 탄소랑 질소 사이에서는요? 질소가 더 크죠? 질소는 세 번째로 큰데 3.0이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 이쪽으로 빼앗기겠지. 근데 얘 몇 번 결합돼 있죠? 3중 결합. 그럼 공유 전자쌍마다 탄소가 전자 하나씩 내줬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중에 3개를 빼앗겨 버리는 거지. 네. 이쪽으로 3개가 이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질소 쪽은 어떻게 뜰까? 마이너스를 띄겠지. 그럼 탄소는? 탄소는? 얘가 원래 전자 4개 가지고 있었다? 그죠? 공유 전자쌍 4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중성 상태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얻었어. 5개 됐지. 근데 그 중에 3개 뺏겼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래 4개였는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 플러스야. 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자의 치우침에 의해서 각각 전자를 잃고 얻는 것을 표현하는 게 뒤에서 나오죠. 뭐? 산화수. 알았니?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된다, 환원된다, 그 여부 따질 때 산화수로 가지고 표현하면 쉽잖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내용들이 보강되고 보신다면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얘는 2개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2, 얘는 3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산화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와서 산화환원할 때 또 따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신 페이지 126쪽에 이제부터 분자의 극성 여부 따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 되게 멀리 굴러갔네? 던져주세요. 던져요? 응? 아, 비싼 건데. 자, 봅시다. 앞서 봤던 것처럼 선생님이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건 아직까지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아니에요. 맞죠? 뭐만 따진 거야? 공유결합이 일어났을 때 그 결합이 무극성 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만 따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분자의 극성을 볼 건데 그 극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죠. 줄여서 뮤라고 적습니다. 뮤. 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6쪽에 첫 번째 분자의 극성의 쌍극자 나와 있네요. 자,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아 전자를 빼앗기는 녀석이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데 분자 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전하를 쌍극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게 쌍극자야. 알았어? 얘 전자 빼앗겼잖아. 얘 전자 얻었지. 얘 얻어서 마이너스 됐지. 얘 플러스 됐지. 이게 쌍극자야. 알았어? 사실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그냥 극성 분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화원 수준에서는. 화투에서는요. 쌍극자 그리고 유발쌍극자 뭐 이런 식의 막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정확한 개념으로는 이런 식의 두 전하를 쌍극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쌍극자는 결과적으로 이 극성 분자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어찌됐건 원래는 전하거든. 전하. 알았어? 근데 그 전하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쌍극자 모멘트예요. 오케이? 내용 볼까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분자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 값입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봤던 HF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죠? 전자가 그래 플로린 쪽으로 전자 이렇게 치우치잖아. 맞지? 그래서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그지? 수소는 플러스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나타내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 값이다 보니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때 화살표로 가지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때 화살표의 방향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됩니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크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도 한다? 아니? 공식도 있어. 쌍극자 모멘트 뮤는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해. 알았니?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그런데 요거 예전부터 화투에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과거에 몇 년 전의 문제부터 지금까지 쭉 쌍극자 모멘트 다 알려줬습니다. 한 번도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왔어요. 계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야. 도리어 우리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기 따지는 건 나중 문제예요. 대신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쌍극자 모멘트는 둘의 전하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뮤의 크기는 바로 전기 음성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화살표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결과적으로 두 전하의 상대적 전하량의 비거든요. 전하량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전자를 많이 빼앗길수록 그만큼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서 얻는 경우랑 잃는 경우 그럴 때 쌍극자 모멘트가 더 커진다는 거죠. 요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니? 1.9 정도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소랑 염소가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니? 수소와 염소 사이에도 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생겨요. 띡 알았니? 근데 수소 얼마로 잡아당겨? 2.1 정도로. 염소는 얼마로 잡아당겨? 3.0이죠. 그럼 이쪽으로 치우치겠네. 그럼 이쪽 플러스고 이쪽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둘 다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근데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라면은 예를 들어 얘한테 HF에서 나타난 쌍극자 모멘트 크기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둘의 전기음속 차이인 1.9만큼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밑에는 차이 얼마나? 0.9나지. 그러면은 길이가 짧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실제 값이 아닌 그냥 대략적인 상대적 값만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표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사이언스 디저트에 보시면은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은 전체적으로 중성인 분자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두 전하로 분리되므로 극성 분자는 쌍극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전하예요,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리된 전하량과 쌍극자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향하게 표현하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는데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 또는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강해진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게 분자를 이제 드디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 무극성 분자는요,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공유결합에서의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계산해야 되네요. 그죠? 반대로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겠죠? 네. 그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아, 언제 계산해요? 계산 안 한다니까? 절대 안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무극성 분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같은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 얘네들이 쌍극자 무극성 분자들입니다. 왜?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 뭐 아니면은 산소 질소 이런 거? 근데 얘네들 모두 다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 상대적 힘이 어때요? 다 똑같지? 이해되니? 전자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중성이고 전하의 치우침도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있겠니 없겠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없으니까 총합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자의 구조를 따질 겁니다. 분자의 구조를 따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분자 구조가 여러 형태에 나타나는 거 앞에서 봤었죠? 대표적인 예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산화탄소를 먼저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가 뭐? 탄소. 탄소가 산소와 각각 무슨 결합?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탄소와 산소는 서로 전기음성 차이가 다르죠. 그럼 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결합은 무극성 결합이야? 극성 결합이야? 극성 결합이죠. 앞서 우리 봤었던 요런 결합들은 다 무슨 결합입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거든요. 그죠? 모든 원자들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입니다. 왜? 어차피 총합이 0이니까. 쌍극자 자체가 안 나타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극성 결합이 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무극성 결합이 있다고 해서 무극성 분자, 극성 결합이 있다고 해서 극성 분자 아니라 그랬잖아.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지. 볼게요. 탄소와 산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값은 누가 커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산소겠죠. 왜? 플로린 산소순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전자들은 모두 다 산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겠죠. 무슨 결합? 극성 결합. 됐습니까? 그리고 방향은 전자 다 이쪽으로 빼앗겼으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그지? 그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극성결합과 왼쪽에 있는 극성결합의 크기는 어떻죠? 같을 겁니다. 똑같이 탄소와 산소 사이에서의 결합이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향만 반대죠.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라 그랬잖아요. 두 화살표를 더하면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얼마?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얘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BF3를 보죠. BF3. 오케이? BF3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원자인 붕소가 있고 플루오린이 붙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띄고 있는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면서 얘네들이 사이사이마다 나타내는 결합각은 모두 다 몇 도? 120도거든. 그런데 이때 당연히 붕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입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죠. 이해되시나요? 둘의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이때 모든 전자들은 다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겠죠. 따라서 붕소를 중심으로 모든 플루오린 쪽으로 화살표의 길이가 같은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합해야지 뭐. 안 그래? 그런데 화살표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그 사이의 결합각이 120도가 나온다면은 이때 둘을 더했을 때 값은 각각의 화살표 하나의 길이와 같죠. 그러면서 얘랑 얘가 서로 완전히 반대면서 크기가 같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얼마? 0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BF3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대표적인 얘만 보고 있습니다. CH4 메테인. 원래 메테인 같은 경우에 구조식으로만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자, 전자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요? 치우칩니까? 안 치우칩니까? 치우치겠죠. 왜? 수소랑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다를 테니까. 누가 클까? 탄소가 크겠지. 그럼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면상에서 실제 분자 구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입체 구조로 봐야 되겠지?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모든 결합들은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방향도 다르지만 크기는 같거든요. 근데 얘는 다 합성해 보면은 전체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테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극성 분자는 일단 같은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무극성 공유 결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무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서의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자 구조를 따져보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과 크기를 보고 그것으로 가지고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값이 0이 나온다면은 역시 무극성 분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극성 분자는 어떻다고요? 극성 분자는 어떻다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 0보다 크면 돼. 알았니? 자, 대표적인 예 볼까? HF. 계속 나왔죠? 전자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치죠? 분자 안에 지금 현재 극성 공유결합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 극성 공유결합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제 0보다 분명히 큰 거지. 극성결합. 됐습니까? 아, 극성 분자. 됐나요? 자, 또 다른 예 보죠. 물 분자. 알겠습니까? 물 분자 같은 경우에 중심 원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붙죠. 맞습니까? 자, 쌍극자 모멘트. 얘네들 극성이야 무극성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지? 네. 쌍극자 모멘트 어느 쪽이니? 탄소 쪽이겠지? 네.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띄고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뜰 거 아니야? 이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까? 0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된다? 극성 분자가 된다. 자, 또 대표적인 예. NH3 암모니아. 질소가 있고요. 얘네들이 수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구조는
삼각불. 그렇다면은 이때 각각의 모든 결합들은 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극성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질소 쪽으로 모두 치우치겠죠. 그지? 그런 상태에서 얘네 다 더해봤자 삼각불. 요거 3개 다 더하면은 절대 0 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역시 극성 분자에 해당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질소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가 각각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분자 구조를 보고 쌍극자 모멘트 계산해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그런 것들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 또 많이 낚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잘 낚여옵니다. H2 얘 무슨 형이야? H2 이거 무슨 형이니? 구분형이죠. 구분형의 요 각도 몇 도야? 104.5도. 아이고 잘하네요. 자, 아 배가 나오니까 떨어져도 배에 부딪히는구나. 자 보세요. 너네 OF2 이거 분자구조 뭘 것 같니? OF2? 중심 원자가 뭘 거야? 그렇죠. 중심 원자 산소에 플로린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치? 형태 뭘까? 구분형이겠지. 왜? 중심 원자가 지금 현재 플로린과 각각 공유결합 2번 했고요. 당연히 산소가 뭘 가지고 있어? 효연산 2개 가지고 있으니까 구분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요 사이 각도 몇 도? 104.5도. 되셨습니까? 얘네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극성 분자. 확실해? 극성 분자. 극성 분자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이 사이의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죠. 왜? 산소랑 플로리랑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위를 보세요. 물 분자 보시기 바랍니다. 위 보라 그래서 여기 볼 필요는 없고 물 분자 보세요. 물 분자에서 이런 식의 극성 분자가 나타났을 때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수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은 산소죠. 아래는? 반대죠. 왜? 플로린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 간의 결합에서는 무조건 전자를 얻죠.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플로린 쪽이죠. 따라서 산소는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플로린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분자 구조가 똑같은데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붙으면 극이 달라져 버려요. 맞죠? 이렇게 극이 달라진다는 거는 또 뒤에 가서 나오게 될 산화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어느 부분에서 뭐를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강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여기까지 보면은 뭐 페이지 126쪽, 127쪽 부분까지도 쭉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 특히나 이제 페이지 128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얘네들 like, dissolve like라고 하죠.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지? 극성은 극성끼리 잘 놀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놀지. 극성 용매에는 극성 분자들이 잘 녹아 들어가고요. 무극성 분자에는 무극성 용매에는 무극성 분자가 잘 녹아 들어간다는 거. 맞지? 네. 이런 내용 페이지 129쪽까지 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녹는 점과 끓는 점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전기적인 성질까지 해가지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문제들이죠. 네. 특별히 아마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부분은 모두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탄화수소 부분을 들어갈 건데, 미리 탄화수소에서 나오는 각각의 화합물들의 이름을 적는 규칙들, 알겠습니까? 알아갖고 연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